굉장히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정권 말기가 아니고 중기에 일단의 그 보수 단체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때 이제 나온 게 한국자유연맹 등등 해가지고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한 10여 년 동안은 이런 지식인들의 이 모임이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한국자유회의가 특히 우리 노재봉 총리의 어떤 글이 아주 어디 쓴 글이 아주 집중적인 기획이 돼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지지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모임이 생겼다고 해서 아주 저는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요 토론회 때는 저도 토론제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3차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정치 보고에서 굉장히 부러운 중 하나가 연구재단들의 활동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학이라든가 경제단체 등등 연구소 또는 연구재단이 있긴 하지만은 대개는 자기 소속 기관 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그 한국자유회의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을 볼 때 앞으로 한국자유회의가 이런 참 좋은 이런 모임을 가져서 미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보수 싱크탱크라는 헤리테이지 재단 같은 거. 헤리테이지 재단은 73년도인가 설립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신이 AEI 그래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인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 연구소인데 포드 전 대통령을 연구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연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미국적 보수 정치의 여러 이론적인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자유회의도 앞으로 이러한 좋은 토론회를 많이 가지고 더욱더 깊이 있는 단체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병대님 축사 있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자유회의와 대한언론인회가 세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아서 그동안의 제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시시비비와 생산적인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창립한 한국자유회의는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세 번째 토론회를 갖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자유회의와 대한언론인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국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발전에 대한 방향을 등을 밝힐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자유회의와 대한언론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에 의해서 대한언론인회는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0명의 회원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만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가실 때 저희들이 회보를 비치해 두겠습니다. 그 회보를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성신여대 김명호 교수에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입니다. 한국자유회의는 금년 1월 2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자유회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부정기적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국민 토론회는 대한언론인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회의가 그 정책들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저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나타난 구체적인 어떤 이념,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이 경제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평가해주기 위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충건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다음으로 이충건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 주실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의 정치학적 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발표를 해주실 서맹구 성신여대 강사하고 계시는 서맹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서맹구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안정석 부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발표문을 맡아주신 이병태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발표자께서 각 30분 발표하시고 토론자분들께서 각 10분 토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의 코멘트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플로어에 마이크를 돌려서 질문,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레스센터 규정상 저희들이 5시까지 이 회의를 반드시 마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충건 박사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발표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충건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22분이니까 52분까지 하면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 100일 안보위기 정책 평가했는데 그 어느 학자들이 어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부 너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등수가 올랐냐? 올랐으면 잘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잘하지 못한 것이죠.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이제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5월 10일하고 100일이 지난 8월 20일, 5월 10일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가? 거기서 우리가 5월 10일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5월 10일보다 지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뭐 이제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뭐 숫자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5월 10일보다는 8월 20일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그 위협 상황 이것은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을 분들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는 뭐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 그 국가안보에 대한 그 인식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든다면은 금년 1월 5일 날 미국의 외무장관이 될 사람이 그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그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틸러슨은 공화당이죠.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진해에다가 거기다가 이 인공섬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제 영해라고 선포하고 국제법 막 어기고 있는데 그거 당신이 외무장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대답에 진짜 경악할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1. 더 이상 섬 만들지 말 것. 2. 그 섬에 가지 말 것. 그 섬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그 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웬만하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가 무슨 수로 그걸 할 텐데 라고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질문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정부도 그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못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냉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 이런 데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 이유는 중국의 그 전승절에 가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거기 올 나라가 누구냐? 거기 그 미국의 동맹국은 아무도 안 왔고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말 세계에서 그 자부하는 나라들이 안 오는데 거기 가면 뭐하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때 박 대통령이 거기 그 뭡니까 저 천안문 이렇게 손었는데 뭐 주석 뭐라 그래요? 천안문에 올랐다라고 통일을 위해서 천안문에 올랐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 분이 썼더라고요. 그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랐다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창피해 죽겠다. 그겁니다. 중국이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통일시키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가 전략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겁니까? 그게 대전략인데 대전략의 목표는 우리는 통일을 해서 힘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잘 사는 나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남한테 엉기지 않고 살고
그게 우리의 대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지지해 하는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중국이 그거 지지합니까? 6.25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사드. 우리가 지금 방패를 하나 사오는데 그거 가지고 생날개를 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니 뭐냐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제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새롭게 열심히 하는데 주체적으로 잘 대응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제정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1월 20일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시비를 건 것이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서부터 들이던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3월 6일, 4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4번을 실패를 합니다. 4번을 실패하고서 그리고 5월 10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월 1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갈기는데 그게 북한 역사에 나타나는 대성공입니다. 그 미사일이. 그래서 북한 신문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 강국을 건설하는데 획기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5월 14일 날 나왔다고 이제 떠든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울었다. 모여서 울었습니다. 김정은 이하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마 정말로 울었을 거예요. 앞에 2달 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거,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우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성공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5월 14일 미사일 쏘자마자 3일 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왜 문 닫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성공단 문을 작년 2월 10일 날 닫습니다. 작년 2016년 2월 9일 날 북한이 자기 말로는 인공위성이라는 바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갈긴 날입니다. 그 다음날 문 닫은 거예요. 지난 정부가 다 못했다가 아니죠. 북한이 ICBM을 쏜 다음날 개성공단을 문 닫았으니까 대응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대응을 했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7월 4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북한이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또 쐈습니다. 참 우리가 학자로서 공부하면서 자괴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은 화성 14라고 그러고 미국의 KN14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건 대포동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건 노동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미국이 지은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잘하는 모양이구나. 노동대포동이라는 이름도 다 짓고. 아닙니다. 미국 인공위성이 대포동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이고, 노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입니다. 무수단에서 발견한 건 무수단 미사일. 근데 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KN-010203 해가지고 그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이름도 하나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라 화성이야. 이게 아니라 북극성이야.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5월 14일 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러고 주차탄이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8월 달에 위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바마하고 트럼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는 성질이 착하고 트럼프는 성질이 불같아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바마가 자기 보좌관한테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바마가 내 임기 중은 아니구만. 내가 임기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구만.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으로 인내해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는가? 2020년이면은 미국 본토에 도달합니다. 2020년이면은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음번 재선 준비해야 될 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7월 28일 쏜 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미국까지 오는 시간이 201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중에 떠도는 이번 겨울에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 만약 전쟁을 하려면 이번 겨울 이전에 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왜? LA가 맞으니까 내년에는 시애틀이 맞으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못 참는 거는 그 사람이 성질이 불일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일 때 저거 때려 죽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국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문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는 그런 말하고 살았죠.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의 북한의 문제인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동안 못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 한국 정부가 북한 핵 전략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뭐 고치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 핵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몇 개 썼는데 뭐 옛날부터 아직까지 지속되어 온 잘못이죠. 북한 핵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뭐 우리 여기 있는 학자들은 다 한두 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입니다.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이에요. 북한이 괌을 쏜다고요? 김정은이도 그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괌 쏘면 그날 북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괌을 쏠라 그러다 안 써가지고 위기가 가라앉았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위기가 지금 지속되는데 오늘 8월 21일은 어제보다 더 위기입니다. 어제는 그저께보다 더 위기입니다. 왜? 북한의 핵은 째깍째깍하면서 계속 또 좋아지니까 북한의 핵 실력이 트럼프가 떠들면 위기고 한국마음이 오면 위기입니까? 트럼프가 8월 8일날 분노와 그 Fire and Fury, 분노와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항공모함 한 척도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동해바다에 항공모함 2척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더 위기예요? 그거 다 아니라 지금 위기가 한 시간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라고 무슨 자막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위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위기가 쭉 계속되다가 끝나는 방식이 둘입니다. 전쟁으로 가든지 아예 영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놈이 꿇든지. 그냥은 위기는 전쟁 아니면 평화로 끝나는데 그 평화는 전쟁에 준하는 해결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꿇든지 북한이 꿇든지 그러면 그 위기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때리든지. 두 번째, 북한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이유와 능력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몇십 년 우리가 호송세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아이 북한이 그거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왜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떱니까? 북한 핵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안 쏘는 핵인데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면 싸우라고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한테는 안 쏠 거니까. 그런 논리적인 자가당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니까 이미 1970년대예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 통일 전쟁을 주체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수령님 대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가 김정일이 대전략인데 그거는 뭐 대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죠. 핵전략 개론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가 키신저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불가침 협정을 맺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 북한은 꿈에도 그리던 한반도 통일을 미국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내가 남조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개입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런데 미국은 개입합니다. 지금 순간. 오늘 전쟁 나면 미국은 북한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폭탄이 LA를 때리는 날 그때 미국은 참 난감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도시 하나가 핵으로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른 전략이 나오는데 그 다른 전략이 뭐 핵 동결이라든가 뭐 미군 철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이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잘못된 거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이제 서울은 다 핵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데 북한은 말이죠. 핵을 만들면은 남조선 정도는 그냥 평화적으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천안함 도발했을 때도 확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죽는 거 안 되잖아요. 46명이면 됐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소규모 도발에도 응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든 날 도발했을 때 우리가 혼을 내줄 수 있나요? 북한은 핵을 만들므로써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왜 핵까지 놈한테 못 덤비니까 그거는 또 김정일 이론이 아니에요. 그는 한스목에서 우리 뭐 교수님들 다 아시지만은 한스목에서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다투고 있는데 한 나라는 핵을 만들었고 한 나라는 핵이 없다. 핵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전략적 대안이 두 밖에 안 남는다. 두 가지밖에. 1. 싸우다가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대전략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기 힘으로 그동안 미국 좀 빠지라고 아무리 아우성 쳤는데 미국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시력으로 미국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한테는 꿀을래 죽을래 라고 요구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서 그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읽는 책에 나와 있는 이 핵전략을 알고서 우리가 대응책을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는 사이러스고 한국말로는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씩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깡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보는 미국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게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혼돈의 극인데 뭐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바꾼 놈이 군대 가고 뭐 화장실을 2개 만드는데 이거 뭐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 안 하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7 명의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은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트럼프가 파이어 앤드 퓨어리라고 얘기한 날 어떤 미국 목사가 로버트 제프리라는 목사가 성경책을 인용하면서 너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데 쓰라고 그 힘을 너한테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어린 놈 22살짜리 친구 하나가 북한 갔다 죽었죠.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녀석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놈인데 그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 우리 저 김용호 교수 버지니아 대학 나오셨는데 미국 끝내주는 미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미국 주립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버지니아 대학인데 괜찮은 녀석이 북한 놀러 갔다가 자기 친구가 이거 하나 뜯어오면 $10,000 주겠다는 그 어린 마음에 뜯다가 뭐 이렇게 돼서 죽기까지 갔는데 그놈이 미국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미국 의사 한 사람이 그 원비어가 우리 그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은 1년 전에 뭐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저놈이 왜 영어를 저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뇌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어떤 의사가 북한이 그놈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목을 잘못 졸라가지고 피가 가다가 섰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고 10몇 개월 만에 미국 와서 이제 일주일 있다 죽었다는 게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그런 꼴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날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Must not go unchallenged. 도전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죽는 순간 폭격기 2대가 괌에서 떴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백조, 영어로 블랙스원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검은 백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백조인데 그놈 2대가 전속력으로 떴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상상을 안 하는데 그것 들면은 말이죠. 김정은이 부하가 수령동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놈 비행기 2대 뜨고 있어요. 전속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다 내려가는 거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 그렇게 끝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죠. 김정은이가 보고하는 비행기로 폭격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의 백조가 김정은이 끝나는 날 결코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북한까지 왔는데 북한이 왔는지 모르는 것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가부당간의 게임을 끝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끝내는 거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물어볼 거예요. 전쟁할까?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도와주겠다는 소리네. 그럼 내가 혼자 해야지 그럴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물론 있지만 김정은한테도 얻어받아야 너 전쟁하면 안 돼. 한반도에 전쟁 없는 것은 미국 마음이 아니라 김정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결코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얘기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 엄중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의 경우 미국은 말이죠.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안 오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은 한 얘기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아주 절친한 그 사람이 잘렸죠. 그 스티브 배논이라는 친구가 잘렸는데 스티브 배논이 트럼프를 막 욕하고 나갔습니다. 트럼프를 욕하고 나간 거를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욕을 했냐면 야, 너 문 닫는다 그러고 왜 문 안 닫아? 너 담 싼다고 그랬잖아. 왜 담 안 싸고 왜 민족주의 안 하고 세계주의로 양보하고 있어? 그리고 너 중국 잡는다고 그랬잖아. 왜 북한 문제에 정신없어? 중국만 잡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이제 직책이 없으니까 더 세게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겁니다. 트럼프는 배논 때문에 내가 저 사기꾼한테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루프트 힐러리, 사기꾼 힐러리한테 이기게 해준 배논이 나가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은 북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로 봅니다. 거기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월남전쟁 끝나는 방식 말씀드릴까요? 월남전쟁을 한참 하는데 미국이 월남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공산주의가 호지명이라는 저 놈을 이용해서 월남을 다 적화시켜버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다 넘어간다. 그 옛날에 우리 다 뭐 교수님들한테 배운 그 도미노 이론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월맹을 보니까 이놈이 무지무지한 민족주의자들 말이죠. 이 월남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썩은 문드러진 나라고 매일 미국한테 반비대모하고 총 주면 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호주명 이놈이 말이야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구나. 얘가 다 먹으면은 그럼 이게 강력한 쐐기가 돼가지고 중국이 내려가는 걸 이런 거 오히려 막을 것 같아. 저거가 통일하게 해줘. 그러고 나가자. 나가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중국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막아줄게.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네, 하나 기대합시다.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국가 이익이 최선인 나라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양식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호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그 미래를. 바로 북한 사람들이 통미봉남이라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을 잘 잡으면 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뭐 미국 잡으면 뭐 하냐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 참 유능한 외교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에 아주 옛날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 세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벌써 한 20년 전쯤에 있을 때 그 외교관이신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북핵 문제 끝났다고 그러는 날 북핵 문제는 끝납니다. 그날 북한에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뭐 국제적으로 워낙 깡패니까 그 깡패 세상에서 북한이라는 양아치가 모시던 깡패 주목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 핵을 왜 뺐어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준다는데. 그것까지 북한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뭐 옛날에 그 뭐 저 운동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인맥을 가지고 있던 외교안보를 자문한다는 분이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된다면은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핵이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미국 거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모든 그 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다행히 그 뭐 야당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거를 얼마 전에 당론으로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상당히 큰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인데, 그런 대안이 현 정부의 그 뭐 상당히 중요한 자문하는 분한테 나왔다는 거는 좋은 얘기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뭐 마음 자세도 한번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유역을 한다면은 도대체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정확히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거 특권 들이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파티가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파티에 가려면 젓가락을 준비하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젓가락 들고 갔을 때 너도 여기 앉아 하는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거 보고서 괌으로 향해서 북한이 쏘겠다. 그럴 일 없어요. 쏘지 않는데 미국, 일본, 북한이 말이야 괌으로 미사일 쏘면 내가 막아줄게. 일본에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똑같은 거. 우리 그거 조금 더 좋습니다. 일본이 가진 이지스보다. 일본은 지금 4척 있고 우리는 3척 있는데, 6척인가 일본? 6척 우리 3척 있는데, 그거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 그거 쏘면 우리가 막을게.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고 우리가 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의 정착적 평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총론, 그리고 정치 부분을 중심으로 이 서명구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목표의 정치학적 평가입니다. 근데 국정목표를 제가 전반적으로 다룰 능력은 없고 최근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총론과 정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발표를 주로 이제 발표 문안을 주로 스킵을 해가면서 읽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나흘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요. 물론 이제 취임 준비 기간도 거치지 못하고 북핵 사태로 어수선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진영도 얼추 갖춰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앞으로는 계획으로 부르겠습니다.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제 문 정부가 70%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 급박한 안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신의 폭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계획에서 궁극적으로 진양하는 말을 그대로 드러냈다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국정의 기본 방향은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계획의 기본 방향을 어디서 내고 있는가? 그 문 정부 스스로는 존재의 근거를 촛불에서 찾고 있고 통치의 정당성도 바로 촛불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언명을 했고 계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로 자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정부가 생각하는 촛불의 명령, 민주정부,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현재의 대한민국과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이 민주화 30주년을 맞습니다. 87년 민주화의 30년을 맞습니다만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대가로 불리우는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적한 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역류 현상이 최근에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역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은 포퓰리즘, 반법치, 그다음에 반엘리트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면서 2008년도 그 촛불 사태를 언급하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문제가 아닌가고 코멘트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교수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최근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론도 있고 질 나쁜 민주주의론도 있고 독재와 안민주주의 사이에서 폭넓은 중간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의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정략적인 이념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아서 포퓰리즘과 반법치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국의 문제, 한국의 경우에 포퓰리즘과 반법치의 특성은 어떤 특성인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의 경우에 권위주의 해체 과정이 안티테제를 급진화하고 동원하는 과정이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주화되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이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고 동원하는 소위 민중주의적 요소를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파학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좌파학자의 진단입니다. 즉 도덕적인 열정이나 혁명적 이상주의의 바탕을 둔 해방된 공동체를 그들은 강조하면서 특히 낭만주의적 민족관과 공동체적 집단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다고 그 사람은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히 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는 이제 국민이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를 하는 국민중심주의,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국민인데 이 새로운 국민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대적 국민과 대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국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집합적 존재로서 그 주권이 대표에게 위임되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인데 반해서 새로운 국민은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 결정하는 존재, 즉 개개인이 국민주권자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은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로부터, 여기서 계속 이름이 붙기를 민주주의를 붙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라는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가 그동안의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낙후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표현을 어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의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로서 자기 스스로 주권을 어디에서나 늘 행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존의 공론과 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이 스스로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 즉 2016년 촛불과 같이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권자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주권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원리적으로 상당히 충돌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성,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근대 국가의 논리고 산업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정치체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대성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거 자체를 오해하고 몰리하거나 아니면 이 근대성을 성급하게 뛰어넘으려는 초월하려는 세 가지 성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성에 대한 무지 부분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논리는 주로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아테네는 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이 매우 단순하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적 사회로 그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지상의 의로 가치로 여겼던 데 반해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토대로 하고 있고 아주 세분화된 다원화된 갈등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적 문제로 민주주의를 오해 축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근대성을 잘못 이해하고 앞에 것이 근대와 고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근대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주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등, 자유, 시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제조권의 평등인데 이 평등을 유일한 가치로 평등지상주의화해서 국가와 정치의 기능을 파이 나누기 즉 경제로 환원시켜 뿌리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도 정의라는 명분 하에 차별과 격차 해소를 앞세우면서 경제 주체를 국민 개개인과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그러면은 뭐 가계와 기업과 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계획에서는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경제의 중심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바로 이 개인의 경제에 전방적으로 개입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문제를 자꾸만 경제적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것을 곡해하고 평등의 임무로 자유 자체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 적극적 시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 참여나 권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권리는 아무 데서도 의무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의무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계획에서 이 의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제국가에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이고 거기서 권리만 강조하게 되면 그건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권리와 의무가 하나의 통합이 돼서 덕성으로서 통합이 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의무나 덕성은 다 빠지고 오로지 권리만 남은 그것도 저항적 권리만 남은 저항적 민중의 다름이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말로는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용은 저항적 민중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조직하고 이를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고 표방하더라도 그 존재는 바로 민중의 다름 아닙니다. 인민주권론도 크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인민주권론은 원래 루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권자로서의 왕이 사라진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민주권, 인민주권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 속에서 인민주권을 바로 가동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자코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 개개인이 바로 이 주권자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주권이 구현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가진 중간 집단의 매개 없이 분자화된 개인들 위에 국가가 들어서는 것, 개개인이 주권자라는 이름하에 강조해놓고 바로 위에 국가가 들어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라고 강조하고 인민주권을 표방하는 순수한 다수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헌정적 제약이나 공적 논의 과정이 완전히 무시된 채 폐해로 속에서 만들어져서 다수의 힘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대성을 성급하게 또 무모하게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 일상적 국민주권 행사,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물질주의 극복 등 소위 포스트 모던 담론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 중 이 물질주의 극복 문제는 일찍부터 이쪽 진영에서 사람이 먼저다 같은 구호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정하고 있는 사람, 즉 자율적 시민이 과연 있는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민중이고 전근대적 가치마저도 벗어나지 못한 종족적 민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대를 극복 혹은 뛰어넘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대성 자체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채 성급하고 무모하게 탈근대적 가치로 포장한 근대에 대한 안티테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성 극복 이론은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근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들이 드는 예만 보더라도 주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유럽들 특히 그 국가들의 아주 기초적인 지방자치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시험적인 단계의 노력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구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중에 정치 부분을 프로그램들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안별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고 자극적이고 사실은 지극히 자기적인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 부처에 전 국가 부서에다가 이것을 국정과제라고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문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은 문제는 별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도덕정치, 소위 모랄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낡은 진영 논리를 토대로 정치를 선악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일종의 근본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당연히 적폐의 대상의 상정을 요구하고 청산 주체인 권력의 정당성과 청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분노의 동원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질적인 여러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의 대우에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의 동원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적, 즉 악마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존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전 부처별로 전 국가별로 국정농단의 실태를 철저히 항시적으로 규명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의 존재는 시간도 넘나듭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적을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이 계획에서는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란 과연 어디겠습니까? 계획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동안의 진보 진영 혹은 이 문정부를 지지해온 여러 관계자들,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의 담론을 중심으로 좀 유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을 반민족적 분단 결선 국가로 보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는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인데 문제는 그것이 근대적인 민족, 즉 국민이 아니라 종족적, 폐쇄적, 수구적, 저항적 민족이라는 데 있고 이들은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한 도덕적인 합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박탈의 역사로, 미래를 약속의 역사로 상정하고 지난 역사를 파행과 왜곡의 역사로 이해하는 변혁적 역사관, 즉 혁명적 민족주의가 바로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따라서 반민족적 기득권 세력의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면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이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르상티망의 1차적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현실로서의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의 탐욕으로 부패하여 양극화된 사회, 즉 헬조선이라는 이름하에 저주의 대상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로서 전면 부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남겨두는 편이 유리한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계획에서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객들에 따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는 방식, 즉 개헌이 아니라 광장을 재헌의회로 발전시켜야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리 다이몬드 지적처럼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포퓰리즘과 법치의 실종이다. 불행히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촛불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국정 운영에 들어서고 이미 있습니다. 원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혹은 존재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각종 의식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고 과거에 한때 유명했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는 촛불의 미학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촛불을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타자를 향해서 드는 행위, 이러한 촛불은 촛불이 아니라 위장된 횃불입니다. 촛불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정부는 우발적인 촛불 군중, 아니 고도로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화된 촛불 대중을 놓고 새로운 국민으로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도 세력들은 불순 불만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단체들은 2300개라고 말하는 단체들은 사실 중복된 것이고 노골적인 정치적인 편향을 보여온 단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집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좌익의 대표적인 학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광장의 큰 틀을 좌우하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단체들, 특히 시민 운영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올 정도입니다.
이들이 금과 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인데 이것도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큽니다.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단체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은 좌파 집권에 의해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 데다가 권력 헤게모니에 의존하는 기생적 민중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이상과 강령을 가진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장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자들로서 민중운동을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통로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개념, 모던적 개념을 적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근대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 즉 혁명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고 국민 개인이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식, 양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를 하는 국가가 들어서는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님께서 혼돈의 제이노믹스, 무지와 과격성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입니다. 제가 주로 저는 요새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유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은 눈부시게 진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한 데를 보면 2012년부터 이것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지금까지 그 급여를 많이 주던 산업들이 조선, 해원, 중공업,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디지털화하는 금융, 통신회사에서 명퇴화 또는 퇴직을 하고 있고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만큼 급여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이 자영업으로 가니까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낮아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쪽 그래프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배를 중시하고 있는 좌파 정부는 반드시 적폐 또는 악당이 있어야 존재에 자기 합리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악당 대 로빈훗을 악당을 지목하고 정부는 로빈훗이 되겠다. 악당들의 돈을 뺏어서 선한 일에 쓰겠다는 데 있습니다. 양극화는 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가격 부려치겨서 그렇고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통한 착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다세대 보유자들에 의한 투기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대형 유통업자가 진입하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갑질 때문에 일어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못하고 양극화가 못한 게 다 기업 책임이다. 이게 이제 집권 초기에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경총에서 반발을 하니까 온 권력층이 나서서 훈계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경총 회장이 찾아가서 진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고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동을 하죠. 이 비정규직 문제 내 딸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눈물 어린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도덕적 경제학의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국제 흐름의 글로벌화된 경제를 무시한다는 거죠. 내부 모순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설명하려고 든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의 소득이 정책되는 것은 전 세계 선진 경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내부 문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보시면 중산층이 최근에 들어서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는, 소득이 성장하지 못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탈리아는 97%가 경제 성장률만큼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보다 줄었고요. 다른 나라 다 보면 60%, 70%의 소득 정체 내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금 격차가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8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 보시면 학력 간의 교육 급여 격차가 급격히 8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걸 근거로 진보 진영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실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많은 연구를 제가 이렇게 한 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해외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00년서부터 2005년 단 5년 사이에 인도, 중국, 동부 유럽, 베트남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 들어오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저숙련 노동자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5억에서 30억으로 단 5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거가 빈부격차 확대의 한 20% 정도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 일자리가 서비스업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는데, 서비스업은 아주 고도의 교육이 필요한 고부가치 산업하고 몸으로 때워서 하는 저부가치 산업으로 임금 격차가 극렬하다는 겁니다. 그 고부가치 산업은 의료, 닥터들이죠. 그 다음에 법률, 컨설팅, 금융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들 아니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직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영업에 가서 일하고 청소 용역을 하고 이런 분들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글로 가면서 여기서 임금 격차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임금 격차 일어나는 거에 50-60% 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제조업의 생산량이고 파란색이 고용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제조업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조업에서 충겨나간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으로 가는데,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특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 기업만이 1, 2등 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 슈퍼스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렇게 해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개인 간 임금 격차로 나타나서 좋은 기업이 좋은 인재를 독점하게 되고, 그것이 소득 격차로 일어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내부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격렬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상품인데 다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돈 버는 회사 딱 2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05%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모든 상품이 지식상품화하고 우리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이나는 물건을 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독점한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다음번에 내놓는 이런 지식경제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글로벌 현상은 다 무시하고
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재난적 상황이고 이것이 다 대기업에 의한 또는 지대추구에 의한 소수의 지대추구에 의한 문제라고 대표적으로 선동한 사람들이 노번 정부에 의해서 아주 중용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분배가 재난적 사정이냐를 보시면 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위 계수가 상승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다가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분배 구조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노인입니다. 노인들인데요. 저 빨간색이 시장에서 노인들이 받는 소득 격차입니다. 진위 계수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노인연금을 올려놓고 밑에 파란색이 노인 사실은 정부가 개입한 이후의 소득 격차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소득 격차도 시장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한 이후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위 계수에 관한 오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한 도시의 국민들이 모여 살면요 소득 격차가 많지 않습니다. 울산 시내라든지 거제도에 있는 소득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소득이 다르죠.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가 다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 계수가 높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인구가 적으면 낮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OECD하고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X축은 가로축은 인구고요. 세로축은 진위 계수를 가지고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 구조가 더 좋다고 나타난 나라는 독일 딱 한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진위 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나라는 다 1000만 미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난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제가 중앙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주택 문제가 어떤가를 보면 OECD에 있는 모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중에 주택에 쓰는 돈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주택이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제일 싼 나라입니다. 어포더블리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4년에 비해서 2016년에 자가 보유 비율이 무려 3%가 높아졌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들을 최근에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에서 16년. 다세대의 투기꾼들이 샀으면 자가 보유 비율이 높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리포트에 의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파란색이 뭐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집값 상승에 의해서 소득이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장기 추세선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나냐면 무려 43%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반면에 노란색은 뭐냐면 임대료입니다. 뭐냐면 가격은 무지 낮아져 있는데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축적돼 왔다는 걸 보여줘요. 옆에를 보시면 연도별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전국에서 전세금, 주택 전세대금이 매매가에 대비해서 몇 %인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 상승 압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정상 강화 과정인데, 이런 것을 소수의 악당의 표현을 합니다. 이 일자리 모자른 걸 가지고 대기업 욕을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전 세계의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85년부터 10년 단위로 보면 지금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5위 국가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을 5번째를 많이 하는 성공한 산업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올려간 나라는 최근에 중국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중에 중견 기업의 숫자가 2010년부터 반전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확 줄다가. 근데 그 늘어난 산업이 어느 쪽인가 보시면 자동차 부품 회사, 그 다음에 화학회사, 전자회사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장사 잘하는 대기업에 관련된 산업이 중견 기업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기업이 GDP하고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을 비교해가지고 비중이 커졌다고, 경제 집중이 높아졌다라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왜곡을 한 사람이 장하성 실장입니다. 기업이 나가서 해외 매출이 커지면 자산은 축적되고 매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GDP 대비 저절로 커지게 돼 있는 건데, 나라가 기업이 성공하면 나쁜 경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도 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고 있지만 전체 고용 대비 퍼센티지로 줄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임금을 착취했냐? 보시면 보시면 임금 상승률하고 부가가치 생산성하고의 상관관계가 0.998, 거의 1 수준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을 올려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그 옅은 색이 노동 생산성이고 짙은 색이 임금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의 상승이 더 빠른 나라입니다. 이런 통계는 여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리고 보시면 80년대 2006년까지 임금 상승이 생산성 상승보다 앞서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역전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전 현상도 최근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이 임금이나를 뭐로 물가 수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수준 CPI로 나눈 거는 사실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생산에 관련된 물가 지수만 가지고 나누면 소득하고 생산의 가 거의 같이 간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다른 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근데 왜 청년 실업만 높아지냐? 이거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졸 진학률입니다. 전 세계에서 80%의 청년을 다 대학을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 들어갑니다. 제조업 쪽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는, 이건 인적 자산의 미스매치가 일으키는 일이고요. 아주 우리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0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 거의 60%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 12.4%이고 다 영세업에 종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12.4% 중에 한 5%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300인 이상의 정규직 고용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영세업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서비스업인데 생산성이 무지 낮습니다. 고용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극도로 낮은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고용비 낮으냐, 다른 나라. 이걸 지금 이 정부는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들의 다른 산업별 1인당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게 에너지, 의료, 유틸리티, 금융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는 공기업 아니면 정부 가격 통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영업 아니면 하청업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왼쪽이 서비스 산업에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그 생산성,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무수히 많은 노동 시간을 연장해서 돈을 버는 거고 생산 요소가 혁신성은 없다는 겁니다. 제조업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보시면 파란색이 생산성이고 빨간색이 그 산업의 비정규직의 분포입니다. 즉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는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산업별 차이에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확 올리자는 겁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도 제조업만 가지고는 질 좋은 고용을 만들어낼 재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업자 간의 큰 임금 격차를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격차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고용시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나이별 대졸자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세대 간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즉 20대는 실리콘밸리보다 대졸 진학률이 높고 60대 가면 지금의 미얀마보다도 교육 수준이 낮은 세대가 같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년층은 남녀의 교육 격차가 급격합니다. 여성들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평균 교육 연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달리 9.1년입니다. 즉 중졸이 우리나라 장년층의 평균 교육 연하.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보시면 초졸이 평균 교육 연하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발 공장에서 일했을 때는 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반도체 공장이 되고 금융산업이 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장년층의 저교육을 받은 숙련층은 다 자영업자로 밀려간 겁니다. 이 문제의 교육 격차가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데 이걸 전부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것으로 포장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가장 커서 보시면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장년층하고 20대하고의 스킬 레벨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는 사실은 교육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년층의 여성 노동자,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들을 아무리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나 금융회사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영세업자에 많고요. 영세업자에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업 규모별로 분석을 해보면 격차가 극히 적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임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대부분은 기업 규모의 격차고 그것은 교육 격차에 하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대기업이 이렇게 적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의 집중이 아니라 대기업이 너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왜 적냐? 대기업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가뚜기라고 하는 오뚜기가요.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인데 5조 자산 규모가 5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악덕 기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하고 인쇄물은 다 가족이 소유한 사적 기업에서 100%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100%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하는 기업이고 공정위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감옥을 가야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5조가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가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공정위 가서 제발 재벌 총수로 빼달라고 읍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규모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기업이 커지지 않고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특혜가 많다 보니까 50인 이하로 분포가 많다가 50인이 넘어가면 기업 숫자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이 되면 갑자기 없던 의무 조항이 한 20개쯤 늘어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0인 이하로 쪼개서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절대 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툭하게 영세업자고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서 피터팬 증후군이 많이 있고요. 재벌이 없는 일본이 우리보다 창업이 낮은 거로 봐서 재벌 때문에 창업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게 이상하고요. 우리보다 경제적 집중이 높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보다 창업이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 뜻하는 거 있고요. 혁신 기업들은 대기업이 하는 것 하다가 남겨준 자리에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마치 혁신 없는 게 다 재벌인 것처럼 재벌 탓인 것처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40대 부호로 등장한 이분들은 다 재벌이 안 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국정계획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첫 2년은 적폐청산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무너지고 있는데 2년 동안 기다려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놀라운 거는 기재부가 2018년에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도 100대 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산분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소위 상법 개정안에 세게 몰아붙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변신을 하고 있고 구글은 검색 엔진이지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의료산업에도 들어갑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탄생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거죠? 10년 후에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심한 거예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유니콘 기업 중에 우리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개가 쿠팡하고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아마존은 물류를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우버처럼 줄에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택배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화물차 연대가 화물차 라이센스를 붙은 차로만 택배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아기부 장관이 요새 맨날 하는 게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사 사장들 만나서 압력 넣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에서 보시면 과학기술의 박사학위가 소유자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고 국제공저된 탑저널 퍼블리케이션도 적고 국제공저도 바닥이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특허도 바닥이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교육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관심은 통신비 낮추는 일에 나 있습니다. 은산물리업 자본을 넘치고 혁신 역량이 희소재원이 된 시장입니다. LG전자가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에 돈을 못 벌고 있습니까? 아니죠. 설비를 놓을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우수한 이제 혁신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요. 자금은 넘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알리바바는 광분전에 하루에 30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세일을 하는데 하청업체가 단기간에 많은 걸 생산해야 되니까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미리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생산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공급망 금융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해서 이거 더더욱 못하게 하니까 산업체가 하청업체의 생산을 위한 자금 공급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주가 다 똑같은 주주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일반 주주들은 주식 사가지고 3일 이내에 다 팔고 있는 세상이고요. 세상의 흐름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IT 특히 신기술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 거대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다 창업자들이 지분은 10% 미만인데 70~8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 의결권에 의해서 그냥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도 주크버그가 전화해서 내가 몇 주에 살게 그러면 그걸로 의사결정 끝입니다. 주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크버그가 78%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도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서지 브린하고 에릭 스미스가 다 합치면 60%의 지분 결정권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다 다른 나라들이 의사결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권을 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의 문제는 이제 그 선동입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 문제 중에 정치인들이 곧 이상향을 가져올 것처럼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후에 일반 실업률은 다 내려갔는데 청년 실업만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그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왜 급증하고 있냐 보면 2015년에 아주 급진적인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은퇴연한을 55세, 58세에서 60세로 한 해에 5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당연히 청년 고용절벽이 오고 있고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정년 1년 연장하는데 20년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게 급진적인 건데요. 소득중도 성장률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중도 성장률이 작동하려면 국민 전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하지 않는 부자로부터 많은 돈을 조금 더 주면 소비를 확 늘리니 소위 소비 승수 효과가 높은 서민들한테 확 넘겨주면 소득중도 성장률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나 근로시간 축소나 핀셋 증세는 이 두 가지 조건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최저임금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서 제 아들놈 아르바이트비에 보태줍니다. 그거는 자영업자 고용이 축소되고 사업자의 소득이 감소되고 물가 정리되면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요.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이냐가 하는 건데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가 중위권 소득의 38%로 그 최저임금이 낮은 쪽에 있었는데 한 해 만에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으로 하면 제일 높은 수준으로 2년 만에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방법이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제 아들이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손자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입니다. 그들은 빈곤계층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상자 중에 빈곤계층에 속한 확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78%가 상위 4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을 뺏어서 부자한테 주는데 어떻게 소비가 진정이 되죠? 미국에서 조사는 1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빈곤 그리고 미니멈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라고 하고 경제성장을 낮춘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인 이상이 12.4%, 100에서 269인이 10%, 99인 이상이 30에서 99인 이상이 19%, 29인 이하가 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널렸는데 임금을 확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가 영향이 훨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최저임금을 1만 원 올리면 숙박 음식업체 근로자의 80%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되고 부동산 임대업의 70%, 여가업의 61%, 60대 근로자 이상의 62%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경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그렇고요. 특히 이제 고용이 얼마나 축소되는가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런 이유로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나이대별로 많이 차이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턴하고
실습하는 애들을 미니멈 최저임금을 높이주라고 그러면 기업이 인턴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교수들은 기업한테 전화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인턴 자리 좀 마련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쓰려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산성도 없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애틀의 그 최저임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의료보험을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 500인 이하면서 의료보험을 안 주는 기업들, 영세기업은 2021년에 가야 이렇게 높이겠다라고 적어도 5년, 7년의 기간을 주고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시행 4개월 앞혀놓고 전 기업의 16.4%의 아주 극단의 임금 인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 안전장치가 없이. 그래서 극단주의라고 하는, 저는 이건 입법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이런 것들은 고용의 이중구조 이런 거에 되게 역행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만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줄여왔는가를 보시면 저런 통계가 제가 찾아낸 거고요. 왼쪽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줄인 거고요. 오른쪽이 고용률입니다. 저 역사적으로 보면 일자리 근로시간 줄였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이 전 OECD에서 두 번째를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얼마나 잘못 해석한 통계냐면, 제가 왜 무지하다고 그러냐면, 저기 보시면 이게 나라별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총 시간을 근로자로 나누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2시간, 3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1인당 노동시간 평균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평균시간이 낮아지는 거지, 풀타임 노동자가 우리보다 근로시간을 많이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규직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낮추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2100시간이라는데 홍콩이 2600시간 하고요. 싱가포르는 2400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100시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하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30%가 높은 나라입니다. 30%가 높은 나라가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더 죽인다?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보시면 미국의 1인당 GDP하고 노동시간을 유럽하고 비교하시면 미국의 1인당 GDP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왜 높으냐?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금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나오는데 그중에 6번째가 세금이 낮아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산다. 프랑스에는 세금이 많으니까 일하는 것보다 백펜스 가는 게 좋으니까 노동시간이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자리위원회가 가지고 경악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이 7%밖에 안 되고 유럽은 30%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7%인데 왜 일본은 5%인데 그 어려운 20년 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안 늘렸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게 나오는 거는요,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에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의료하고 헬스케어하고 교육이 다 공공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의료 서비스의 8%만이 민간이 합니다. 92%가 다 국립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특이하게 교육하고 의료를 민간하게 의뢰하고 가격 통제하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숫자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외국의 5분의 1 가지고 시청과 구청에 가서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하면 이게 벤치마킹 대상이고 슈퍼 마리오들이 다 모여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되냐. 통계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정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던 북부 유럽의 현상입니다. 우회가 공공부문 일자리고요. 밑에가 민간부문 일자리입니다. 저 90년에 그나마 스웨덴이 버티다 못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니까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필요한 일자리고 빨간색이 공공부문이고 밑에 아래쪽이 민간부문입니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나면 전체 필요한 만큼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나고 나면 사회복지로 하게 되면 고용률도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68%인데요. 스웨덴의 고용률이 6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 취업준비생으로 크라우딩 아웃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하나 늘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1.5배 줄어들고 있는 실증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제가 일자리원에 주고 허튼 소리 하지 말자, 거짓말, 대국민 사기치지 말자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대책이라고 최근에 내놓은 게 융자 한도를 자기 소득의 40%로 맞춘 겁니다. 사실 거래를 다 전면적으로 죽여놓은 거죠. 그 집값이 떨어지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이 축적된 자기 재산인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도시별로 생산성의 증가가 너무 다른데 대기업들이 대도시가 생산성이 향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비싸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 좋은 인재들이 못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9.5% 정도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을 높여서 핀셋 증세를 한다고 했는데 법인세율하고 최고세율하고 세수는 대부분 반대로 가는 라퍼 곡선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세율을 높이면 다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대수의 문제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분배를 강조하려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어서 다수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자라고 하는 상류층이 너무 적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비중이 7%고 전문직까지 뽑아야 우리가 상위 10%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급여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뺏어서 90%를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다 코끼리 비슷해집니다. 우회가 두터우면 만약에 500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50%가 넘어오면 거기서 조금 나누면 밑에가 좀 많아지겠죠. 대기업이 많아서 전체 부가 이익을 많이 나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걸 스퀴즈하면 밑으로 내려갈 텐데 우리는 아주 피레침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회를 쥐어짜봐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혼자 물려받는 게 되게 적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통신비에 대해서 뭐 할인율로 5%는 할인율 5% 늘리면요 통신회사는 3,000원 매출 소진이 나는데 국민은 한 달에 1,500원 할인받는 겁니다. 그런 이 극심한 피레침 구조에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까 가만히 보시면요 신규 유통점들의 신규 투자가 사실상 동세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상권 침해라고 해서 부동산 매출은 서민 경제들 다 지금 죽였고요 은행 매출을 반토막 내키는 정책입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단통법 이거 요금제하면서 민간 부분의 가격과 판촉을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보통 요금제 내놓으면 알뜰폰 망한다고 했더니 통신사가 망상률을 내려주게 통신사 가격을 자기네가 내려주겠다고 그러죠. 공정위는 지금 가맹점에 가가지고 모든 거래와 원가를 자기네가 들여다보겠다고 그러고요. 의료보험 요번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바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대량 해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책 해봐라더니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낮춰주겠다고. 카드사의 매출이 자기네 건지 정부 건지 아닙니다. 이건 벤사하고 카드사가 나눠먹는 돈이에요. 이거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하고 재산권이 없는 나라다 하는 거고요. 뉴질랜드가 경제 자유화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를 가지고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의 비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가 단위당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독일만 계속 하향합니다. 뭐냐면 독일의 인건비가 생산성에 비해서 천천히 올라가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 보시면 독일이 통독을 하면서 동독이 오면서 중앙정부에서 산별노조하고 사용자단체가 결정하던 임금 구조를 개별 사업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78% 정도가 개별 사업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업자가 니네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동독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전체 물가를 낮추면서 그 경제 성장을 했고요. 이걸 더 많이 한 것이 이런 경제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여기 보시면 그 소위 95년 이후로 독일이 개별 기업이 마음대로 임금을 결정하는 비중이 거의 2005년에 60%, 최근에는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커졌고요. 임금 격차 큰 것을 하르츠 개혁에 의해서 사회 보장으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갔고 프랑스가 견디다 못해서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 이유나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이중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자들의 보호는 낮추고 실업자의 보호를 높이는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고용자들의 고용을 더 보호를 강화하는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OECD가 번번이 저희한테 권장하고 있는 거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각 나라가 평등지향적이냐 효율지향적이냐 정부 통제로부터 민간 통제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경제 시스템을 정리해 놓은 그래프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정반대로 시장의 경제 자유도는 축소하고 평등은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국제경제협력에 역행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의 가치경제의 패습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가격 또 국회의원이 결정하겠다는 거, 통신비도 마케팅도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거, 통신 Thank you.